와, 이 사람 정말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 하는 분들 계시죠? 저희가 그런 분들을 직접 모시고 대신해서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분 정도 되면 아무거나 물어봐도 다 답을 해주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부담을 주시고. 아,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부분을 챙기고 있는 무려 경제부총리 아니겠습니까?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3프로 TV에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와, 제가 조금 부담드렸다고 바로 반격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부총리님 오시면은 제가 이 질문을 제일 먼저 드려보고 네, 싶었어요. 네. 네. 어제 이제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네. 대통령이 안 물어봐 주셔가지고 네. 부총리님이 너무 이게 아쉬우셔서 네. 왜 이걸 안 물어보냐 준비 다 했는데. 했던 얘기가 적극적 국부 창출 네. 이 얘기 해야 되는데 네. 왜 안 물어봐 주시냐고 해서 다 끊으셨거든요. 네. 대통령 관심 안 가져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데요? 요번에 이제 기재부가 하는 것 중에서 국부 창출이라는 개념이 아, 있는데 이제 과거 정부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적극적 국부 창출입니다. 이거 한번 좀 네, 19페이지 있는데 그 네네 고점까지 얘기하는데 지금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짤이 돌고 있어요.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어제 그 업무 보고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내년도 업무 보고 중에서 이제 국부 창출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다른 것만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왜 국부 창출을 안 물으신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중간에 끊고 이렇게 했는데 안 그래도 물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몇 가지가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우리 현대 세대들한테 좀 불만이 왜 우리는 지불만 하고 우리는 받을 유산이 없다. 그런 게 좀 크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는 지금 늦었지만은 우리 현재 세대들이 국부를 좀 창출해서 돈을 쌓아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유산으로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려주자. 네. 몇 천억 달러, 뭐 몇 조 달러 물려주면 우리 청년들이 이게 우리 지금 현 세대들이 고맙다 이렇게 할 건데 지금은 왜 우리 보고 자꾸 부담만 하라 그러냐. 세금 내라 그러고 연금 내라 그러고 나는 받지도 못하는데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부를 펀드를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 게 싱가포르의 테마색입니다. 네. 완전히 운영을 민간의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맡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시장도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어디라도 국부를 늘릴 수 그렇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야 뭐 이렇게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시드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뭐 물납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또 기타 부동산이라도 국유자산 중에서도 이거는 정부가 개발할 수는 없는 거고 잘 가공해서 팔면 좋다는 것도 오히려 국부펀드로 이렇게 적당한 가격에 넘기면은 국부펀드가 받아서 여기다 밸류를 넣고 디벨롭 시켜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벌게 된다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싱가포르의 테마색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운영도 최고의 민간 전문가들이 이렇게 맡기겠다. 절대로 정부가 관여하거나 뭐 공공에서 관여할 일이 없다. 그다음 세 번째는 돈이 되면은 지구 어디라도 간다. 이런 식의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은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 네. 안을 만들고 필요하다면은 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국부를 창출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국유재산을 좀 제대로 그냥 매각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높여서 할 수 있는 방안. 그게 뭐 사회적으로 쓰이든 또는 경제적으로 쓰이든 네. 이렇게 하겠다는 게. 국유재산이 이번에 최근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급격하게 대통령이, 한꺼번에 예. 팔다가 보니까 뭐 대통령 인식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보니까 물론 제값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냥 매각하는 것보다도 개발을 해서 팔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그랬었을까요? 심지어는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린 어떤 부분 땅은 이거예요. 어떤 부분 땅이 있는데 이걸 매각을 했어요. 산 부분이 산 사람이 조금 들고 있다가
또 다른 공사에다가 더 높게 팔아버렸어요. 그럴 거면 그 공사가 그때 샀으면 되는 건데 아니면 그렇죠, 갖고 그렇죠. 있다가 공사한테 팔았으면 그렇죠. 되는 건데. 공사한테 바로 갖더라면 되는데 싸게 팔고 더 비싸게 파니까 국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꼭 팔아야 되는 기한이 있나 봐요. 그게 나라 재산을. 어떤 경우는 요 재산을 팔아서 뭘 하게 돼가 있는 경우는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국부펀드가 있으면 국부펀드한테 싸게 넘겨도 국부펀드가 돈을 벌면은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를 가거나 차이가 별로 없지 근데 않느냐. 요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회사에도 보면은 자금부, 뭐 재경부 이런 데가 있잖아요. 네. 예. 사실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잘 관리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한 프라이어티인지 가치인지. 아니면 액티브하게 하다가 조금 리스키한 것도 하고 했는데 부실 나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를 하려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네. 야 재경부 저 자금부 이런 데서 왜 그런 거래? 이거 비즈니스 하는 애들이 하는 거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는요, 이걸 팔아야 된다면은 자금부에서 그냥 단순하게 파는 것보다는 네. 저 사업부서에서 잘 제값을 받고 또 뭔가 하여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면 높여서 파는 걸 더 원하겠죠. 사실 부를 창출하기 그래서 부를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뭐 가공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하는 이 종합적인 그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지금 있죠. 그 KIC라고. 그러니까 저 네.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국부펀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끼리 얘기를 해서 그런가 지금 네. 대화에 못 끼고 있었던 게, 근데 국부펀드가 뭐지? 그리고 뭐 국가의 돈을 투자하는 거는 한국투자공사가 있지 않나? 네. 근데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그 한국투자공사 KIC라는 거죠. 네, 네. 국부펀드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좀 낯설 것 같아서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지금 같아요. 국부펀드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UAE 같으면은 뭐 그 두바이도 있고 네. 아부다비도 가지고 있고 각각 들고 또 UAE가 2개씩 들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아부다비에도 뭐 무바달라도 예, 있고 예. 아디아도 예, 있고 맞습니다. ADQ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부펀드가 어제 네, 국부펀드가 어제 여러 그 개 사람들 만나고 네. 어제 밤에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데 KIC는 기본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4천 한 뭐 100억 불, 200억 불 한 요 금액 속에 들어가는 걸 관리하는 데고, 요거는 외환을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해외 투자하는데 네. 이게 모험적인 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예를 부동산에 KIC가 부동산 투자할 때 이건 외환 보유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단기 유동성에 하다 보니까 뭐 미국에 있는 국채를 산다든지 뭐 일부 예금으로 또 넣는다든지 이런 식 개념. 그다음 그건 또 한국은행 외자원이 있잖아요. 네네. 외자원 KIC가 컴피티션 하고 있습니다. 아, 외환 보유액을 예, 운영하는데 외환 보유 운영.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부죠 이게. 네네. 우리나라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네. 원래 한국은행에서만 네, 했죠. 한국에서 100% 했었습니다. 그걸 나눠가지고 나눠서 경쟁 체제로. 경쟁을 시켜서 그래서 금액도 반반씩 나눴어요, 대강? 대강 반 정도 2,300억 불, 한 2,000억 불 이렇게 네. 해서 누가 더 잘하고 있어요? KIC가 조금 잘하죠. 그래서 두 군데가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하고 있고, 아, 경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요거 외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이 싱가포르 테마섹과 같은 국부펀드는 국내외를 막론하 국내에 좋은 데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해외에 좋은 거 있으면 해외 M&A도 하기도 하고 여기는 뭐 외환 보유고 개념이 조금 더 아니니까 공격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 하고 그다음에 KIC는 공사 형태로 관리 조직인데 여기는 완전히 민간처럼 전문가를 써서 거의 뭐 정부 관여를 받지 않고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국부펀드라고 하면 KIC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외자관리원도 있는데 사실 국민들의 제일 관심사는 국민연금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올해 돈 무지하게 벌어가지고 많이 벌었죠. 사실 올해처럼만 벌면 뭐 국민연금 고갈 얘기는 나오지도 않겠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벌기 시작하면 그죠? 네. 근데 국민연금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커리어 관리하러 가는데 왜냐면 뭐 급여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맞아요. 지방 근무에다가 운용 전문가들이 운영 전문가 서울 여의도에서도 지금 모자를 판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부총리 말씀에 따르면 새로 만드는 국부펀드는 완전 경쟁력 있게 하고 그렇죠. 또 공격적으로 하고 또 그만큼 이제 프로페셔널 데려다가 네. 인센티브도 인센티브 주고 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 자산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해주는데 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이게 떨어먹더라도 소위 한 2억 7천만 불 떨어먹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게 정부를 너무 많은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1,000억 불 줘가 떨어먹으면 큰일 나죠. 한데 한 10억 불 정도 줘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에서 100억 불 만들고 뭐 1,000억 불 만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정도로 전문가들도 넣고 이 성과 보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진짜 뭐 어떤 굉장히 리스크도 높지만 굉장히 터질 AI 업종을 찾아가 했는데 이게 물론 뭐 어떤 부분은 터져가 제로도 되겠지만 또 굉장히 잘 터지는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한다면은 좀 급격하게 불을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네. KIC가 우리나라 국펀드의 거의 유일한 지금 그쵸?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외화를 관리하는 외화를 건데 KIC가 이제 해외 투자를 대부분 하잖아요. 네. 해외 투자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현지에 파견을 하게 되죠. 네네. 국부 펀드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펀드라는 느낌은 들고 네. 초기 자금도 뭐 나라에서 될 거고. 네. 그런데 민간 전문가로 쓴다고 하니 이게 그럼 나라 거야 민간 거야 이게 정체가 뭐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어떤 돈이 들어가고 그럼 지배 구조는 어떻게 되고 네. 그게 어떻게 굴러가고 뭐 그 좀 자세히 설명해 두 가지가 주시죠. 있습니다. 이 국부 펀드라는 게 이게 이제 이 펀드 아닙니까? 펀드. 돈주머니가 있고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운영자가 운영사가 있을 있겠죠. 거예요. 운영사.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운영사는 순수하게 민간의 최고 전문가를 맡긴다. 위탁운용사. 그렇죠. 예, 예. 뭐 그 주체가 되는 거죠. 위탁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주인처럼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 주체는 그래서 급여도 주고 뭐 인센티브 받아가고 하는 거기는 공사가 되는 거예요? 공기업? 아닌데 공기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 펀드 개념처럼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펀드는 정부가 돈을 주는데 예를 들면 뭐 물납으로 돈은 거 정부에는 물납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나는 비상장 그렇죠. 주식으로 주는데 네, 증여세 같은 거 주식으로 많이. 그걸 주식으로 많이 냅니다. 그림으로도 내고. 예, 그림으로도 내고 이러면은 그걸 공무원들이 해봤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이쪽으로 처음에는 이제 줘야 되겠죠. 기본 재산을 위해서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여기서 사가는 거죠. 정부도 왜냐하면 독립 계리니까 이 펀드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나면 맞아 그림을 예를 들어서 정부가 물납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장 가격이 100원이다. 한 100원에 주면은 여기서는 그 그림을 잘 해가지고 뭐 150원에 팔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저는 적용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모 회사 주식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거의 40%인데 이거 경영권이 없으면은 그러면 한 5%를 여기서 경영권을 더 사서 경영권을 해가지고 또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여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는데 정부가 물납을 받아가 더 주식을 사가 경영권을 붙여서 팔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새로운 개념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 펀드는 정부 거지만 운영자는 완전히 진짜 최고의 민간 요건 전문가들. 그럼 언제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까? 내년 계획대로. 6월까지는 기본적인 스킴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거법을. 이렇게 하려면은 정부가 돈을 주고 받고 뭐 그다음 여기도 돈이 부족하면 일부 차입을 하게 한다든지 그거는 또 굉장히 줄인다든지 이런 식 여러 가지를 좀 아이디어를 해서 아마 그 이후에 작업을 하면 최대한 작업을 빨리 해서 근거법 만들고 또 정부가 또 어떤 자금을 출연할 것이냐. 예. 기존에 나와 있는 물납 그러니까요. 재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가 주고. 본의 아니게 갖게 되는 자산을 그냥 네. 팔지 말고 네. 좀 효율적으로 개발하자. 예, 개발도 하고 밸류 에디드 하고 부가가치도 근데 높고 지금도 정부는 그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절차에 따라서 팔잖아요. 네, 팝니다. 근데 그거를 밸류 에디드 할 수 있는 거라면 이미 네. 민간이 그거 사서 밸류 에디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지금도. 정부는 이걸 팔 때 통매각이라 그러는데 이 분할 매각도 뭐 이걸 그러면 5원에는 한 요만큼 하고 또 주식상 바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간이 되면은 금년 같으면 회계 독립의 원칙은 1년 안에 이 주식을 팔아서 세입을 내야 되면은 시간이 모자랄수록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싸게 네. 파니까 싸게 누군가는 파니까 지금은 그걸 사서 개발을 할 여지가 지금도 있는데 네. 지금도 그걸 잘 안 하는 게 아닌가요? 그걸 그게 이제 누군가 규모가 하는데 여러 가지 어쩔 이유가 건가요? 있을 겁니다. 이게 이 매력적이 않을 수도 있고 또 규모가 너무 크니까 뭐 못할 거기다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국부펀드에서 가져가면은 이걸 슬라이스해서 팔 수도 있고 또 뭐 통매각 할 수도 있고 경영권을 받아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재단이 여러 가지 가능한데 정부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전문가도 지금 없고. 이제 네. 너무 이제 물납한 거 이제 네. 매각 쪽에만 네, 말씀하는데 그렇죠. 그 부서 업무고 네. 사실은 크게 보면 시딩을 해주실 거니까 네. 전체 운용의 한 부분을 이제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중요하고 또 아까 젊은 세대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아부다비에 가보니까 국펀드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 전략적 투자를 계속 하니까 네. 거기에 인재가 모이고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2018년도에 삼성을 찾아와 투자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부분 찾아와서 했다라면 이게 뭐 그런 식 대박도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동안에는 왜 못했을까요? 근데 이미 테마색도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 정책으로 이렇게 딱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그게 거에서 크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최고의 어떤 지도자가 밀어줘야 되거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야 그게 왜 필요해? 한마디만 하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네. 야, 우리가 또 분위기상 국펀드 얘기만 하다가 네. 시간을 보낼 수는 시간. 없으니까. 그렇죠.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맞아요. 네, 많은데. 우리 일단 제일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환율이요, 얘기는 환율. 환율 얘기인데 네. 이게 환율이 높다. 그리고 뭐 서학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그렇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많이 사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좀 해요. 근데 네. 거기서 한판했지? 국민연금을 동원해갖고 혹시 수익을 깨먹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을 할 때 뉴 프레임워크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환율 관리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국민들이 예민한데 이게 뭘 어떻게 수익을 보존하면서도 환율을 잡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뭐 저희들이 서학개미가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블레임하지 않습니다. 진짜 오해입니다. 이건 시장에서 오해를 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고 진짜 오해신 거죠? 진짜 오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요. 지금은 저희들이 경상수지를 11월 달까지 900억 불 흑자를 난 건데 이거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지금 한 1,500억 불 정도 돼가지고 한 600억 불 정도가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외환 수요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뭐 좀 1,400, 뭐 60, 그러니까요. 70을 나가는 이게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현상을 봤을 때, 자, 내가 지금 해외에 투자하는데 100불을 투자했다. 100불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1,470원이니까 100 곱하기 100 하면은 14만 7천 원이고 14만 7천 원을 내가 장부상 잡히죠. 예. 어느 날 갑자기 싹 들어오면은 이게 떨어져요. 내가 팔라 했을 때 이게 만약에 1,300원 됐다. 그러면 이게 나는 장부상 14만 7천 원을 받는데 이게 13만 원 되고 12만 원 돼요. 그러니까 이 갭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장부상으로 많이 돈을 번 것처럼 느껴지죠. 막 다 너도 나도 나가니까. 한데 이게 달러가 들어오는 시점은 이게 환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달러를 가지고 국내에서 팔아야지만 원화로 환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뭐 자기가 집도 사고 이러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래 가면은 나는 14만 7천 원 돈 엄청나게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환율을 들어오는 시점이 낮아지면은 12만 원 됐다 했을 때 이걸 제대로 환손실이 나죠. 그렇죠. 손실이 나죠. 하고 이게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건 더 하죠. 지금 국민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이제 국민들한테 돈을 내줘야 돼서 이게 쌓였다가 딱 떨어지면은 지금은 쌓여가지고 국민연금이 막 재산이 뭐 원화로 계산했을 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싹 들어올 때는 환율이 쫙 떨어져가지고 봤더니 이거 아니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네. 어떤 이 컨센서스도 형성을 하고 서로 이런 상황을 알고 하라는 거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뭐 국민연금 자산 운영에 이걸 가지고 뭐 환율을 하라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뭐 예전도 아니고 뭐 지속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 대출을 받을 때 우리 네. 국민들이 대출을 받을 때 네. 제발 고정금리로 받으시라고 네. 그렇게 계속 그 기도를 하셨어요. 네. 맞죠. 어? 예. 이게 플로팅, 그러니까 이제 네. 이 변동금리 위험하니까 이 정도 금리 때면 고정금리화 하셔야 된다고 계속 기도를 하셨거든요. 네.
취지는 좋고 국민들에 대한 그 애민 정신은 좋으신데 이게 잘못 돌아가면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욕먹을 수 있지. 금리가 만약에 5%의 떨어지면. 고정금리를 하라고 계속 지도를 했는데 금리가 2% 됐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럼 막 원망이 엄청, 아유, 그때 내가 변동금리를 했으면 지금 CD 플러스 뭐 해가지고 내가 지금 2%로 할 텐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과 지도가 저는 필요하다고는 봐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내 금리도 아니고 환율이란 말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맞추는 게 환율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거꾸로 가면 굉장히 부담이 되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자산 운영을 하든 해외 투자를 하든 이런 데 인식을 좀 이걸 해줘야 되겠다. 이걸 안 하고 장부상으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게 다시 되면은 또 이게 장부상보다는 훨씬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주의 환기. 예. 이런 차원이고. 네. 그러면은 뉴 프레임워크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특별히 뭔가의 룰 세팅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인식, 환이 높으니까 나중에 환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 환해지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을 인식을 감안해서 같이 하자라는 인식을 게 같이 하자. 뉴 프레임워크인가요? 네, 같이 하죠. 그래서 그건 한국은행도 들어오고 복지부도 들어오고 연금공단도 들어오고 저희도 들어가서 이런 상황 하에서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가장 나중에 수익률이 극대화되도록 하려면 스무드 오퍼레이션 되지 않으면 지금은 번 것처럼 느끼지만은 이게 일시적으로 돌았을 때는 또 그거는 확 떨어지면은 또 그게 이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국민연금의 자산 운영에 하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하자는 거죠. 프레임워크 하는 이 관계간에서 그런 어떤 의견을 주면은 여기서 토론도 하고 거기서 그렇게 되는 그 거죠. 과정의 그 과정의 의사 일환으로 그 예. 과정이 그게 그렇게 네. 보도된 네, 거다. 네, 네. 그런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개입하겠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인식을 같이 하고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잘 이런 상황을 잘 함으로 인해서 환율도 안정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또 돌아오는 부분까지 다 감안했을 때 그러면 듀레이션도 또 다르게 하고 나가는 양도 좀 조정도 하고 이렇게 되죠. 이게 나가는 거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한꺼번에 나가면 한꺼번에 돌아올 가능성이 또 크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하시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네. 국민연금은 사실 기재부 소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지부죠. 복지부 복지부 소관이에요. 전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기획재정부와 그 국민연금 운영하는 분들 사이에 조용히 뭐 전화 통화를 하든가 만나서 살짝 할 수는 서로 있는 얘기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죠. 아닙니까? 네, 복지부라는 정부 기관이 있으니까 여기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복지부도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연금공단도 인식을 해야 되고 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총님 말씀하셨던 네.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서학개미 문제라든지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이게 어느 날부터 서학개미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어느 날부터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뭐 M2가 늘었네 만에 그런 얘기 하는데 M2도 뭐 하루아침에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 상황들이 갑자기 이제 서학개미가 없어진다거나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지는 않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1,400원대 후반으로 가 있는 우리의 환율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그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 원래 이 환율이 맞다는 얘기인가요? 뉴노말 어떻게 생각해요? 네, 뭐 지금으로 유노말? 봤을 예, 때는 이 수급상 수요가 많으니까 나가는 중이니까 이 환율이 시장에서 형성이 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좋다 이거죠. 수급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더 방점을 두고 싶은 게 왜 해외로 많이 나가느냐.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을 매력이 좀 이렇게 부족하니 그런 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그 한국 시장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 AI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오히려 훨씬 해외보다는 수익이 높은 벤처 또는 높은 산업이 육성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겠다. 그래서 지금 주주 뭐 이익
이라든지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다든지 자본시장 구조를 선진화한다든지 MSCI 저희들 가입을 한다든지 선진국지수. 윅비라고 해서 그 세계 그 본드 네. 정부 본드 채권. 시장 채권회가 내년 4월부터 가입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세 번째는 한국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노력까지 병행해서 결국은 자꾸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뭐 해외로 나가는 우리 국민들이나 그 연금을 블레임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왜 나갈까? 그래서 나가지만은 이런 이 시장 구조에 따른 이것도 이해하고 나가시라. 그다음 두 번째는 한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겠다. 가장 제가 지난번 어느 언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장의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 자본시장도 선진화하겠다. 그래서 뭐 대주주 과세 요건도 제가 과감하게 물러서고 그다음에 또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검토하라고 해서 제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머무를수록 훨씬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하는 이 두 가지 듀얼러 썸으로 인해서 이런 정책이 아마 내년에 좀 가시화되면은 뭐 환율도 어느 정도 저는 안정적으로 될 거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 단기적인 수급 또는 중장기적인 이런 자본시장의 선진화 그리고 매력적인 대한민국 기업 격국화 경쟁력 제고 이거 패키지로 끌고 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도 네. 그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을 많게 해야 된다라는 네. 거는 철저히 공감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자기 자산을 해외에 알로케이션 하는 거, 네. 이렇게 배분하는 거를 그 조금 줄이게 하는 것보다는 네. 해외에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더 많이 찾게 해서 퉁쳤을 때 우리가 서플러스가 되는 게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 이상 되고 국가에 이렇게 생겨서 해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국본드의 필요성을 네.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니까 네. 사실상 개인 같은 차원에서 얘기죠. 건강한 해외 투자를 네. 뭐 이 환율 때문에 이렇게 저지하거나 이럴 네. 필요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없습니다. 같고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매력적으로 하면 네. 미국의 장기 자금들. 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뉴욕에 갔을 때 첫 마디가 그거였잖아. 네. 저기 모건 스탠리 왔습니까? MSCI 우리 선진국 지수 가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그러게 더 필요하다. 들어가야 그러니까 돼. 해외 투자들의 장기 자금들이 한국을 진짜 웰컴 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문호를 더 적극적으로 열고 MSCI만 하더라도 사실 그쪽에서 안 받아준 것도 있지만 우리 걱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네. 이 환시장을 24시간 했을 때 그렇죠. 부작용은 어떤 거냐 이걸 잡으면 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니까 정말 MSCI 선진국 지수는 무조건 가야 된다. 네. 그래야 장기 우량한 자금들이 한국을 찾는 그 저변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토픽을 말씀드리면 진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예. AI 대전환, 예.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가 아이템 과거에는 이 부총리라는 직업에 오면은요 이 정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이템 기술을 아이템으로 지금 목표로 선정해서 이 AI를 로봇에 적용하는 거, 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내년도에 그 10조를 넣었거든요. 금년도 한 3조를 어마어마하게 늘린 거죠. AI를 로봇에 적용하는 거, 예. AI를 선박에 적용하는 부분, AI를 또 가전에 적용하는 거, AI를 자동차에 하는 부분, AI를 드론에 적용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AI를 활용한 15대 초혁신 프로그램, 그리고 이 외에도 기술해서 전력 반도체 지금 없습니다. SiC 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화물창,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리고 SMR, 수분해, 태양광, 이 유리를 태양광 발전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특수 탄소광, 그 다음에 그래핀, 이런 식으로 아이템으로 해서, 이 중에서 30개 중에서 저는 2개만 되면은 HBM급이 대한민국에서 생긴다. 그러면 외환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경제로 가고자 지금 전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그 돈이 어떤 것이에요? 예를 들면 로봇, 기술 개발하는 겁니다. 로봇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에 예, 요걸 테스트하고 R&D도 R&D. 넣고, 그러니까 기업이 요거 하겠다고 하면 그거 네. 지원해주고 네, 그것도 이제 기업이 하겠다면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로봇에다가 AI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 케어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 자 삼성 로봇 하는 뭐 모든 현대도 그렇고 다 모여라. 그래서 정부가 돈을 다 댈게. R&D 예산을 다 댈 테니까 다 모여라. 그리고 이 벤처도 들어와라. 카이스도 들어와라. 이거 하는데 어떻게 빨리 할 거야? 정부가 돈 댈게. 여기는 조달도 혁신 조달해서 그냥 팀 구성해가지고 그 돈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면 나는 기술 하고 있는 게 여기에 기술되고 나는 이걸 하고 있어 이런 기술되고 이거 기술되는데 자 앵커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대기업을 앵커 기업으로 책임지고 하고 나머지는 다 도와주는 기업. 그 기업이 중심이 되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인력이 부족해? 그럼 인력을 어떻게 공급해 줄까? 규제는 있으면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 줄까? 또 돈이 더 부족하면 돈을 더 해주고 이런 식으로 금융이 근데 필요하면 금융을 주고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거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금융시장에서 기획재정부나 이 재정 당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네. 그게 두 가지로 아주 극명하게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그 50억, 50억에서 10억 그 논란이 네. 정부 아닌 10억이었어요. 네. 그 저희가 그때 지수 많이 빠졌습니다. 그 네. 민주당 의원들을 모셔가지고 민주당에서는 50억 하고 싶은데 정부가 이랬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네. 거기다가 또 예를 들면 이소영 의원한 뭐 그거 25%였어요. 네, 25%. 거기서 채워. 배당 분리과세. 네. 근데 그거 35%였다고요. 정부안이. 네. 그래갖고 시각이 어떤 거냐면 정부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하려고 한다. 왜냐면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재정 건전성 사실은 뭐 부분을 그렇긴 한데. 한축은 또 그걸 또 지켜야 되죠. 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는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정부는 가급적 방어를 하고 막 이런 구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부총리 말씀 들으니까 공격수신데 지금. 테마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테마주를 제가 아니, 근데 공격수라고 인정하기에 앞서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불식시켜주고 싶으시다면 말씀하실 네. 기회를 드릴게요. 이게 네. 대주주 양도세 문제라든지 굉장히 아니면 많이 끌었단 분리과세 말이에요. 문제 때문에 구윤철 부총리님 그러면은 네. 아 이분은 재정 건전성 위주야. 네. 자본시장 올라가는 거에는 특별히 관심은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당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의견을 개진하자. 요런 여론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부총리로서 한 말씀 좀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첫째는 이제 저희는 이제 지출 쪽은 저는 그 지금 우리 정부 5년간이 네. AI 대전환 또는 그린 대전환, 그다음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 돈을 쓰자. 집중해서 쓰자. 그것도. 그다음에 기술 아이템으로 가자. 네. 타겟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타겟이 정확하자면 이게 성과가 안 납니다. 그리고 기업 중심이다. 네. 정부는 모든 소스를 동원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확 늘어납니다. 적자가 늘어나요. 네. 제 입장에서는 자, 그럼 이 적자를 마이너스로 가면 또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IMF나 뭐 피치나 그렇죠. 뭐디서 이게 한국 경제 적자가 나니까 이게 큰일이다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러면 세금은 좀 정상화로 가자. 네. 정상화. 네. 과거에 대주주 같으면 10억이었었습니다. 이걸 그렇죠. 50억까지 가고. 네. 그 다음 배당소득도 과거에는 이렇게 분리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거는 하되 세액을 좀 늘려야지만 되겠다 하는 그런 처음에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세액을 늘리고 그래야지만 제가 적극적인 재정을 하는데 이 적자가 줄어드니까 좀 견딜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대주주 기준도 저희들이 50억에서 10억으로 가는 게 과거에 정상화다. 법인세도 낮추는 1% 낮춘 거 1%만큼만 가겠다. 더 안 가겠다. 이런 식 개념을 플랜을 잡아왔는데 이걸 발표하니까 시장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이게 정부는 워낙 세액 기반이 무너져서 이걸 좀 정상화 개념 더 가겠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하던 정도로 빽 하겠다 했는데 이 자본시장이 너무나 이렇게 이 우리 투자하는 분들 국민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좋다. 그러면은 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본시장 조달을 위해서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냥 충분히 시장에 그걸 받아들이겠다 생각을 해서 10억도 50억으로 이렇게 갖고 그다음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저희들은 그 25%까지 윌링이 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고 다만 국회 과정에서 또 너무 그렇게 가면은 또 이 부자에 대한 너무 이렇게
그래서 30% 구간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세제를 제가 정상화하게 된 게 저희들이 22년도에 396조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국세가요. 네. 근데 그게 1년 지나고 나서 한 355조로 가고 345조로 이렇게 작년에 344조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이게 토탈 합치면 100조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려받은 제가 입장에서는 이 세입을 그래도 정상화하면서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아이고, 쓸 없었다는 일이 초기는 많으니까. 워낙 네. 쓸 게 네.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겠다는 취지를 했었는데 아마 자본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또 구윤철이가 자본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해놓은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은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매력도가 훨씬 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뭐 해외에 가시는 우리 국민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제가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더 매력적인데 나가지 마시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다고 제가 말해요. 단언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가장 국부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더 저희 비난하지 않고요. 전혀 비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건 진짜 시장의 오해입니다. 세제 관련해서만 네. 하나만 좀 그 주식 관련 세제인데 네. 여쭤보면요. 네. 그 대주주 연말 양도세 그 문제입니다. 네. 그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자 내리자 했던 이유는 네. 그게 뭐 10억이어야 하고 50억이어야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네. 연말 하루 동안에 주식을 특정 종목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그건 대주주고 네. 여러 종목으로 분산해서 한 200억 원 있어도 대주주 아니고 그날만 피하면 또 대주주 아니고 이런 식의 그러다 보니까 매물 쏟아내는 네. 이런 이상한 세제가 자체가 문제인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없어요. 그거는 네.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50억일 때 그게 노이즈가 적을 뿐이지 거의 10억이면 없었어요. 다들 쏟아내야 되고 네. 50억이면 큰 손들만 쏟아내니까 좀 노이즈가 적기는 네. 하나 네. 과세하는 방법이 진짜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가 주식 보유세 개념으로 또는 양도할 때는 세금은 당신들은 내세요라는 개념으로 한다면 네. 이건 연말에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피할 수는 없어야 네. 그런 과세가 되는 게 맞는데 연말에 이건 대주주도 아닌 사람들도 막 어쩌다 많이 갖게 되고 옛날에는 일가 친척 갖고 있는 거 다 더하고 그러는 바람에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왜 할아버지도 했다. 예. 그러니 그걸 좀 고치자. 근데 그걸 다시 10억으로 낮추면 이 노이즈가 더 커질 거 아니냐. 네. 도대체 이 구조를 알고나 계세요? 라고 네. 하는 질문을 아마 던졌던 것 같아요. 네. 모르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거를 10억으로 낮추거나 네. 하면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그게 그래서 원래는 금투세 하려고 했던 건데 네, 또 맞습니다. 미끈미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구조는 아실 테니까 네. 결국 그거의 궁극적 솔루션인 금융투자소득세 쪽으로 가는 거는 일정과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국회에서 또 하지 않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정부로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 계획은 아직 뭐 워낙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거스피 5천 가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